135페이지 부자가 부자가 되는 이유. 이 자리 앉을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부자가 부자가 되는 이유.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보면 어째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자산 부분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135페이지. 남는 돈은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된다. 그러면 자산 부분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역시 함께 증가한다.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림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를 확보해 놓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은 그냥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동자산에 의한 부자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돈이 있을 때마다 부동산을 많이 사두면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동산이 땅 이런 게 아니고 현금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 알고 다음부터는 수업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자기 의지를 불태우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될 것 같다가 안 됐다가 막 이렇게 헤매는 거죠. 그냥 그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수학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 되죠.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왜 잘 살고 싶어 하면서 변화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동산 안 사고 외제 자동차 사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야. 본인이 다 알아.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중산층이 고생하는 일. 예? 남의 눈도 의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 안 한 사람들 중에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남의 눈 의식하는 거. 네. 맞아요. 근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런 공부를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용적이게 되지 않고 이제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부자가 될수록 더 심해져요, 그게. 내가 부자라 보니까 요만큼 해야 될 건데 막 그런 거에 많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자인데 어디 갈 때 옷도 예쁘게 입어야 될 건데 막 그런 계산을 너무 많이 해. 아이고 나도 이만큼 사니까 자동차도 이만한 거는 타고 다녀야 되게 이런 거에 너무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뭘 해도 다 아끼더라고요. 제 사회도 조금 돈 벌어진다고 옷가게에 돈 벌어진다고 이걸 외제차 그냥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팍 사니까 차에서 돈 나오냐 이 진짜 아닙니까? 아유. 그건 진짜 답답하겠다. 예. 옷가게 가는 사람 그 자기네 또래들이 다 공항에서 외제차를 딱 세워놓고 주차를 주면서 딱 아침에 타고 올 때는 넥스턴 같은 건 자존상 한다는 거란 아니. 면세점요? 면세점 다니면서? 아니 저 옷가게. 옷가게 옷 하러 갔다 오면서 그 다른 동료들은 옷가게 한다는 그 서울에 이런 저기 누구들은 다 외제차 딱딱 세워놓고 옷 하러 가는데 자기 갔다 올 때는 렉스턴도 괜찮은 차잖아요. 시아빠가 사줬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니까 맛이. 돈을 버는데 엄청난 차에서 돈 나오냐고요 진짜. 아이고. 아니라고. 앉아있어도 있고. 속상해 그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나야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러는 건 안 속상한데 내 가족이 그러면 속상하죠. 네, 진짜. 136페이지 중산층이 고생하는 이유. 중산층은 끊임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함께 인상된다.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의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리하여 새양지 레이스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이 없다. 또 이 세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세금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4대 보험. 4대 보험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4대 보험도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40만 원인가 받아도 연금 드렸는데요. 연금이 뭐지? 연금. 국민연금 40만 원인가 60만 원 알바생도 국민연금 들어야 그 된다고. 국민연금이라도 해야지. 우리나라 연금 종류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보시면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나죠. 이게 그냥 일반 중산층이에요. 월급이 늘어나면 월급이 늘어난 만큼 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따라가냐면 부채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아지면 카드 사용량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쉽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37페이지. 근데 함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놈들 중에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그놈들 중에 20%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5년 후 10년 후에 먼 날에 그 20%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 있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헛짓을 하면 문제될 건 없죠. 근데 20%는 우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37페이지. 집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임금이 인상되면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많은 돈을 소비한다는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소비의 증가는 가정을 빚더미로 내몰고 재정적으로 불확실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정기적으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인상돼도 결과는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빈약한 금융교육이 야기한 불안한 삶이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실업 사태는 중산층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미국의 기업 연금 제도는 401k로 대체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공경에 처해 있고 퇴직 후에 거기에 기댈 수 없는 노릇이다. 중산층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다. 파란 박스 보시면 20년 전 그리고 오늘 연금 계획. 미국에서는 앨런 사태 이후 연금 계획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앨런 아세요? 앨런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이었죠. 한전. 미국의 한전. 근데 얘네가 분식회계 한 다음에 몇 년 전인가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회사도 그런 거를 하잖아요. 우리가 또 예전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서프라임 모빌리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이. 리먼 브라더스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그게 망하잖아요. 심지어 그리스와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주 등의 연금 계획도 그리스, 이탈리아 이거 이제 피그스 해서 나오죠.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S가 스페인인가? 그런 몇몇 나라들을 다 묶어가지고 피그스라고 하죠. 돼지라고 하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회주의화가 되면서 이제 연금을 맘대로 쓰고 멋대로 올리고 하다가 이제 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게 어디냐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금개혁은 이제 더 이상 은퇴와 노후에 대한 안전보장책이 될 수 없다. 2009년 주식시장이 붕괴됐을 때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은 모두 공경에 빠졌다. 401K나 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돈을 저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뮤추얼 펀드가 각광받는 이유는 뮤추얼 펀드,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펀드가 각광받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개 뮤추얼 펀드 구매자들은 세금을 내고 융자금을 받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신용카드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투자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에게 의존한다. 138페이지 뮤추얼 펀드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돈이 분산되어 특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 중산층은 뮤추얼 펀드 매니저와 자산관리사들이 주입하는 교리를 따른다. 안전하게 투자라 리스크를 피하라.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삼성 반도체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삼성 반도체가 이병철 회장이 정말 그 고민을 해가지고 그 아들 많은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딱 패싱하고 이건희한테 줄 적에는, 회사를 줄 적에는 이병철 회장님이 다 자기네 애들을 다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도 잘 안 되고 둘째도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이건희한테, 삼남한테 자기 회사를 줄 적에 이건희가 점수를 받은 게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를 딱 주고 아버지 나 반도체 영역을 해보자는 수다 이게 반도체를 줬을 때 이병철하고 이건희하고 반도체 사업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삼성이 반도체를 하자고 했을 때 세계 넘버원이 누구였어요?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넘버 2, 3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도 절대 반도체 사업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조만간 문 닫을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될 수 없다고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병철, 이건희 씨조차 삼성조차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해지는데 아마도 이병철 씨 살아 계시는 동안은 반도체에서 이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전부 계산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건희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반도체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건희하고 이병철 씨라는 재벌의 총수라는 오너,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짤 때 이건 무슨 계획이냐면 30년, 50년 앞을 내다본 장기 프로젝트를 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다? 10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계획에 들어가는 건 반도체, 가전,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이건희한테 물려주고 이건희가 이재용이한테 물려주고 해가지고도 우리가 승부를 보자라는
이게 재벌 체제예요. 근데 이게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본인들 전부 다른 회사들도 생각지 못하게 1위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것도 얼마 만에 50년 넘기 전에 모든 세계를 다 그냥 평정시켜버린 거잖아요. 이 계획이.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벌 체제 하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뭐냐면 거꾸로 한국의 재벌을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한국의 재벌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나를 연구하고 있다니까. 왜? 영국도 300년, 미국도 200년, 일본도 100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한국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50년 만에 전 세계의 순위가 바뀐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 그 많은 데이터, 그 많은 공부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한국이 어느 날 이론에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덮어버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명심해야 되는 건 재벌 체제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외국도 이제는 재벌을 연구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자. 여기 로버트가 지금 사장으로 왔어. 그죠? 이 로버트가 사장으로 왔는데 이렇게 50년이 넘는 계획을 짤 수 있겠어요? 못 짜지. 왜? 기껏해야 20년, 30년 되면 바뀌거든. 근데 내가 바뀌는데 로버트가 로버트 주니어한테 줄 수 있냐고. 못 줘요. 외국은 무조건 바뀌잖아. 그 애플 보세요. 바뀌니까 무슨 잡스 주니어한테 갔어요? 아니잖아. MS 보세요. 빌 게이츠 아들한테 갔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체제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죠. 근데 너무 커다란 장점이 있어요. 저렇게 긴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조양훈 씨가 왜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회사로 키웠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걔가 그냥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는데 뭐예요? 아버지가 시켰던 대로만 한 거거든. 자기도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경영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라는 게 이놈하다가 저놈하고 저놈하다가 이놈하면 그런 거를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회사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에디슨이 만들었고 JP 모건이 갖고 있었다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 지금 재계순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회사가 미국에서 유명하게 100년 넘게 미국 재계순위 100위 안에 들어있던 회사인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같은, 우리나라 삼성 출신이 다른 회사에 사장을 하잖아요. 미국은 제너럴 일렉트릭 출신이 다른 회사 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잭 웰치라는 사람도 일렉트릭 회장 출신이잖아요. 138페이지. 진정한 비극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인 사람들이 위험을 직면하게 된 까닭이 애초에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그들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재정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차대조표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부채는 잔뜩이지만 수익을 창출할 자산은 없는 것이다. 대개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임금이며 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고용계에 달려 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평생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양의 자금을 뜯기며 빚도 잔뜩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순수지.
암수지 아니고 대자부. 자,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아니구나 수입지출. 대차들리표 뭐라고요? 요새 말로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그죠? 자산 공식이 뭐라고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지? 같은 말이겠네요. 그쵸? 아니요. 뭐가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고? 위에는 부자 이건 부자 공식이고 이건 누구 공식이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공식이라고. 아시겠죠? 자산은 에셋, 그죠? 부채는 뎃하고 또 뭐라고? 라이어빌리티, 가짜 능력, 그죠? 이건 진짜 뭐 모르겠는데 철자. 자본은 뭐라고? 캐피탈. 자, 이제 이거 다 외웠죠? 손수지, 대자부. 우리가 공부할 때요, 자산, 자본을 잘 구별을 못해요. 자산, 자본. 자본이 어찌 보면 현금 흐름이죠. 돈의 흐름이죠. 이렇게만 돌아다니는 게 자본이겠죠. 이 자본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바뀐 거를 자산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이 자산이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한 것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부동산 말고 부동산 등기권리증, 그죠? 집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자산이겠죠. 근데 등기권리증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냐고요. 우리가 시간이 있죠. 시간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눈에 볼 수 있게 됐죠? 시계 때문에 눈에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뭐라고요? 자본일 수 있다고. 근데 시계는 자산이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악. 게으름이 있잖아요. 게으름. 도레미파 솔라시도. 우리가 누군가의 음악가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 게으름을. 근데 그게 우리가 오선제 표기하는 그거를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발명하지 않았다면 200년 전, 300년 전에 모차르트의 그 작곡한 그거를 우리가 지금도 연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음표, 이게 자본이라면 이 우선지에 그리는 이 체계가 뭐예요? 자산이 되는 거죠. 이 자산은 뭐다? 계속 물려오고 이게 100년, 200년 뒤 후손들이 그 오선지를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자산이
있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자본하고 이 자산의 차이를 잘 구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입이 들어온 사람이 이 수입을 가지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산을 구축할 때 부채가 좋다, 자본이 좋다? 조금 붙여요. 지금 얘기한 게 다 맞는데 내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답은 뭐냐면 둘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산을 많이 구축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가리려고 해요. 어떻게? 내가 돈이 얼마 있어야 사야 되겠지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엉뚱한 데 쓴다. 그죠? 자동차 사고, 여행 가고, 자기네 집에 TV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138페이지 마지막 문장.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말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일단 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 데 전념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도 또 하나, 생산성. 그 길만 잘 따른다면 자산 부분이 증가할 것이다. 부채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자산 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자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면 보다 위험한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정되면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0%에서 무한대까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투자. 5,000달러를 1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중산층은 이런 투자를 너무 위험하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뛰어난 금융지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남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당신은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수입,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월급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